하면 끝나겠다. 자, 33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가사에 뭐 들어갈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37번 문항이 여기서 이제 보시면 37번 문항이 숫자가 뭐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항은 별표 치고 버려야 되는 문항에 해당을 합니다. 이거 손댔다가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시간 다 소비해가지고 결국에는 시간 부족해가지고 지문 한두 개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해설할 건 37번이고 이거 말고 33, 34, 35, 36, 38번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그래서 일단은 35번 요거 질문 하나 받고 또 있으신 분? 30, 36, 두 개 하고 해서 지금 35, 36, 37번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지문을 읽고 정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면 국가 간 연합체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해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표결 방식인 전원합의체를 채택하는 데서 의사결정 중에 첫 번째 전원합의체가 나왔어요. 그죠? 핵심어지. 자, 이 방식은 의안 통과 시 모두를 만족하게 하지만 그러한 의안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서 새 의안이 통과되는 상태보다 그렇지 않은 현재 상태가 대체로 우위를 점하는 문제를 낳는다. 또한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반대하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 자, 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른 내용이 반대 내용이 나오겠지. 절반 이상이 찬성한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인 과반수제를 채택하면 과반수제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지만 거의 반수에 가까운 반대에도 통과될 수 있어서 소수파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의사결정에서 전원합의제의 장점과 단점, 두 번째 과반수제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어요. 자, 두 번째 문단.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는 상황에 따라 일국 일표의 표결 방식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인구나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등의 격차가 분명함에도 일국 일표의 표결을 하면 상대적으로 소국의 입장이 과대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국 일표의 표결은 소국의 입장이 과대 반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나오죠.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여 표를 할당한 후 찬성 혹은 반대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할당된 표만큼 행사하도록 하되 과반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가중다수 결제가 도입된다. 자, 가중다수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일국 1표의 표결 방식을 해결하는 건데, 자, 얘는 국가별 차이를 반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차이에 따라 표를 할당을 해요. 그리고 찬성 혹은 반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반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1국 1표의 표결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중다수 결제가 도입됐다는 거. 그러면서 가중다수 결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예컨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네요. 가중다수 결제 얘기했죠. 전원 합의제 한계를 경험하던 유럽연합의 각육 이사회가 1987년에 가중다수 결제를 채택한 바 있다. 자, 전원 합의제의 한계를 경험을 했고, 그래서 1987년에 가중다수 결제를 채택이 돼요. 자, 회원국이 늘면서 전체 표의 개수와 표 할당, 가결 기준 등이 바뀌어 왔는데 2010년 이후에는 28개국에 352표를 할당하고 260표 이상을 얻어야 가결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28개국에 352표를 할당을 했고 260표 이상을 얻어야 가결돼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외적이었죠. 찬성국 수가 회원국 수의 과반에 못 미치면 의안이 부결되는 별도의 부결 조건이 있었다. 자, 그래서 별도의 부결 조건이 붙어요. 자, 이러한 부결 조건으로 가중 다수 결제는 소수의 대국과 다수의 소국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다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나와요. 많은 표를 할당받은 일부 대국들이 함께 기권하여 260표 이상 얻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곤 하였다. 해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반복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중 다수 결제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서 자, 유럽연합의 강요 이사회는 논란 끝에 2014년부터 다중다수결제 대신 1국 1표를 근간으로 하는 이중다수결제를 의안의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택하여 2017년부터 전면 도입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중다수결제를 지금 선택을 했고 2017년부터 전면 도입했다는 거예요. 이는 회원국 중 55%, 즉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서 55%, 15개국 이상이 먼저 찬성을 해야 되고 동시에 찬성국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면 가결이래요. 이 역시 여러 장단점을 안고 있는 표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나지문으로 한번 가서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A 부분이 35번은 바로 풀 수가 있죠. A 부분이 바로 나왔죠. 35번 가보고 그다음에 36번 기억 유형. 아, 이건 나는 자, 일단 35번 먼저 한번 가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35번 가가지고 바로 풀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A는 뭘 얘기했냐면은 다중다수결제의 예를 이야기했죠. 1국 1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한번 보시면 다중다수결제의 부결 조건을 둔 것은 이제 부결 조건이죠. 특별한 부결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결 조건이 지금 그 A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답안을 보시면 그 부결된다는 거죠. 반대표가 반수에 가까워도 의안이 통과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일단 반대표가 반수에 가까워 의안이 통과되는 문제 이거는 다수결의 문제죠. 다수결 문제죠. 얘는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1번째 줄부터 끝부분 얘는 1문단에 7에서 9를 보면은 과반수제의 문제점을 제기한 거고 근데 다중다수결제 부결 조건을 든 거는 세 번째 문단 그죠? 3문단에서 지금 보면은 1구 1표가 아니구나. 3분단의 첫째 줄부터 두째 줄에 보시면은 전원합의제 한계이라고 전원합의제.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전원합의제의 문제점을 합의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얘는 과반수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그죠? 이 둘 사이에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3번 선택지는 틀린 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선택지에서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나지문으로 가서 나지문을 읽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나지문으로 가서 얘는 실려 있었죠. KA는 분류 알고리즘은 순특강 후반부에 실려 있었던 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KNN 분류 알고리즘은 자, 사전에 정한 수많은 참조 데이터들을 근거로 다수결의 원리를 활용하여 다수결의 원리를 활용한대요.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컴퓨터가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분류의 정답이 알려져 있는 데이터인 참조 데이터들의 참조 데이터를 설명을 했어요. 정답이 알려져 있는 데이터요. 자, 데이터들의 데이터 벡터가 필요하다. 데이터 벡터가 필요하대요. 자, 데이터 벡터는 자, 데이터 벡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핵심어죠. 데이터의 특성을 표현하는 여러 차원의 값을 가지는 다차원 공간의 점을 뜻한다. 그래서 특성을 표현하는 다차원 공간의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줘. 2차원 벡터는 가로 x 쉼표 y. 자, 그래서 특성값을 이용해 서 가령 예를 들어주죠. 과일 데이터는 당도와 아삭함. x가 당도, y가 아삭함에 들어갈 수 있죠. 값으로 벡터를 만들 수 있다.
K는 분류 알고리즘은 2차원 평면상의 두 2차원 벡터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한 데이터라고 간주하시는 점을 활용한다.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활용한다는 거 이야기했어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K는 분류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상수값, 상수인 K값을 기준으로, 자, K값을 기준으로 갑니다. 자, 이건 사용자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분류한다. 분류해야 할 세 데이터의 데이터 벡터인 검증점과 검증점을 설명했죠. 거리가 가까운 K개의 참조 데이터 벡터들을 추리고, 자, K개의 참조 데이터 벡터들을 추린대요. 그것들이 속한 범주들 중 가장 수가 많은 범주로 검증점을 분류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수가 많은 범주로 분류를 해요. 즉 다수결로 한다고 얘기했죠. 세모와 네모 중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야 하고 참조 데이터 벡터들이 그림처럼 2차원 평면상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자. 자, 이제 위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K값이 1이면 자, K값이 1이에요. 자, 그러면 원을 기준으로 저 검증점인 동그라미는 점선 안쪽에 있던 세모로 인해 세모로 부른다. 즉 하나만 K값이 하나니까 세모가 가장 가깝지. 가장 가까운 점을 묶어서 가면 얘는 가장 가까운 세모로 인해서 세모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각 K값이 3이 돼버리면 자 3이 된다는 것은 점 K가 3개로 바뀌어요. 그러면 세모, 네모, 네모 해서 주변에 있는 이 3개가 이렇게 묶입니다. 자 이렇게 묶여서 이 동그라미는 네모가 2개이기 때문에 네모로 분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K가 4이면 네모가 2개고 세모가 1개이므로 다수결에 의해서 네모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KNN 분류 알고리즘이에요. 근처에 있는 K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치?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K값을 아주 작게 하면, 자, K값을 작게 하면 인접한 점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서 인접한 점이 정답이 아닌 잡음 데이터인 경우에는 잘못 분류가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적은수 데이터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을 이거를 과대적합이다라고 한다. 반면 참조 데이터 수 대비 K값을 너무 크게 하면 과소적합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자, 예컨대 참조 데이터가 100개일 때 K값이 100이면 개별 데이터의 특성이 무시되어 모든 검증점이 동일하게 분류된다. K값이 커질수록 잡음 데이터의 역량은 줄지만 데이터의 특성이 무시되면서 즉 데이터의 특성이 무시가 되면서 잘못 분류되는 것이 많아져서 2차원 평면에서 범주 간 경계를 명확히 긋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범주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두 상을 모두 회피하는 최적의 K값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은 과대적합, 과소적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 그런데 참조 데이터들이 한 범주에만 다수 분포되어 있는 등 편향성이 볼 때, 자, 문제점에서 편향성,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편향성을 볼 때는 다수결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다. 검증정의 특성이 무시되면서 해당 범주로만 분류가 치우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자, 이를 해결하는 역-KNN 방법은 그래서 역-KNN. 자, K의 이웃이 각 1표씩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점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다. 이는 거리의 역수인 거리분의 1,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는 점을 활용한다. 거리를 기준으로 K개의 이웃을 고르되 자, 거리를 기준으로 K개의 이웃을 골라요. 자, 이웃을 범주별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거리분의 1들의 값들을 모두 합한 점수를 구해서 분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점수가 큰 쪽으로 분류하면 다수결로 인한 편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문단에서는 결국에는 역수를 이용하거든요. 역수인 이거를 이용을 하는데 그때 K개를 골라요. K개를 고르는데 그 이 K개를 범주별로 다시 나눕니다. 묶은 거야. 묶어서 다시 이 점수들을 모두 합한 점수인데 가까운 점에 더 큰 힘을 주는 가까운 점에다가 가중치를 구할 거야. 가까운 점에 더 많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골고루 분류가 돼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36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자, 기억이 지금 세 번째 문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답은 4번인데 보면 과소적합은 기억과 달리 신경 쓰지 않아요. K값을 그대로 두고 참조 데이터를 매우 많이 늘리면 해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나의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보시면 지금 과소적합의 문제점 K값을 너무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K값을 그대로 두고 참조 데이터들을 매우 많이 늘려. 그러면 상대적으로 K값이 작아지겠지. 이해돼요? 즉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들면 다섯 줄부터 한 문단에 나의 3문단에 예를 들어 다섯째 줄부터 이용을 한다면 참조 데이터가 100개고 100개고 K값이 100이면 다섯 칸이 나타나고 수가 하나입니다. 자, 그랬을 때 K값을 100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참조 데이터를 1000개로 늘려버리면 과소적합의 문제가 해소가 될 거예요. 그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 참조 데이터 100개, K값이 100개면 특성이 무시되기 때문에 참조 데이터의 수를 100개에서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 1000개로 늘려버리면 1000개로 늘려버리면은 100개에서 100개가 아니라 1000개 중에 100개 때문에 특성이 무시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범주 간 경계를요 극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4번은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100개에서 100개가 문제이기 때문에 참조 데이터 늘려버리면 된다. 즉 K값을 줄여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결됐습니까? 이건 지문 안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추측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에 보시면 보세요. 자, 기억과 달리 기억은 K값이 지금 보면은 과대적 합이니까 너무 적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K값이 너무 적어버리면은 그 옆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최적의 K값을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 기억은 참조 데이터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K값을 너무 적게 해서 문제야. 얘는 K값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과대적합은 K값이 너무 적어서 문제니까 K값을 적정 수준까지 늘려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소적합은 K값이 너무 많으니까 K값을 줄여줘야 되는 거야. 적정 수준까지. 그런데 4번 선택지는 K값을 적정 수준까지 줄여준다라는 말을 달리 참조 데이터를 늘려버리면 K값이 적정 수준을 줄어든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한번 꼰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억과 달려야 돼. 해결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항으로 갈 건데 자, KNN 분류 알고리즘이에요. 자, 활용하여 금속 M을 분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 2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적절한 거를 골라라 해서 맞는 말을. 자, 금속이 1부터 10까지 있어요. 금속이 10개가 있고 KNN 분류 알고리즘에 속하는 분류법에서 그래서 가와 나를 사용했습니다. 범주 X, Y로 분류했대요. 그래서 이 분류법 가가 기준이죠. 이 가와 나가 기준이 되는 거고 기준을 가를 썼을 때 지금 보면은 10만 x로 분류가 되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번도 x고 4번도 x고 5번도 x고 8번도 x고 9번도 x로 분류가 돼. 지금 가와 나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졌지. 그렇죠? x범주와 y범주로. 자, 이제 보기 2로 갑니다. 자, 금속 1부터 10에 대한 가와나의 분류 결과를 참조 데이터로 한 거예요. 이게 참조 데이터예요. 얘가 참조 데이터가 되는 거고 해롱 금속 M에 대해서 가와나의 해당 분류법을 사용하여 분류합니다. 금속 M과
금속 1부터 10 간의 거리와 거리분의 1, 즉 역 KNN 분류를 이야기하는 거지. 다음과 같다 해서 거리라는 기준과 거리분의 1이라는 기준을 던져줬습니다. 그렇죠? 됐을 때 지금 거리를 보니까 얘가 가장 가깝지. 그렇죠? 그래서 금속 10이 금속 M과 가장 옆에 있어요. 제일 옆에 붙어 있어. 즉 네모가 이렇게 있다면 금속 M이 있다면 이 옆에가 얘가 10이라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9, 8,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거리분의 1로서 얘 값이 0.2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면 나지움의 네 번째 문단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나의 네 번째 문단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렇게 있는 방법. 즉, 얘네들의 범주별로 분류를 할 거고 그 범주별로 분류할 때 거리분의 1 값의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범주를 묶일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답이 찾아보면 적절한 거니까 정답이 4번인데 4번 분류 한번 봅시다. 자, 가예요. 가 기준으로 역 KNN 방법으로 M을 분류할 겁니다. 자, 기준이 갑니다. 가만 볼 거야. 가만. 예. 그렇죠? 여기에요. 여기가 되는 거지. 자, K 값이 3이에요. 자, X로 분류되는 것은 자, K 값이 3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K 값이 3이라면은 참조 데이터 수가 3개란 얘기예요. 이 3개가 되는 이유가 뭐야? 거리 순으로 5, 그 다음 거리 11, 그 다음 거리 15로 해서 금속 8, 9, 10이 선택이 됩니다. K3.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 K3을 보니까 지금 10만이 X고 Y가 두 개가 범주가 구별이 되죠. 우리가 네 번째 문단에서 뭐 한다고요? 그 범주별로 나눈다고 그랬어. 그렇지? 범주를 나눴어. 자, 그런데 역 K는 얘가 0.2고 그럼 둘을 합쳐야 되겠지. 합한값이라니까. 둘을 합치니까 얘는 0.16이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더 커요. 얘는 범주가 Y고 Y 범주고 얘는 범주가 X 범주야. 그러면 X 값이 더 크니까 금속 M은 X 범주로 분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죠? X 범주로 분류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네 번째 문단에 네 번째 문단에 일곱째 줄과 여덟째 줄을 이용을 하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자, 이거 맞는 말이고, 자, 가중 다수 결제가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자, 얘는 가지문이지. 가중 다수가 국가별 차이를 반영한다. 두 번째 문단의 넷째 줄에서 언급했어요. 얘는 가의 이 문단의 넷째 줄에 가중다수 결제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여 표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가중다수 결제. 반영하는 것처럼 M의 특성이 무시되지 않는 결과. 자, M의 특성이 무시되지 않는다. 네 번, 나의 네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두째 줄. 나의 네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두째 줄부터 끝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편향 문제를 즉 특성이 무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가중다수 결제도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니까 특성들을 다 살리는 거죠. 국가별의 특성들을 살려서 대국에는 많이 할당하고 소국에는 적게 할당을 해서 각 국가별 특성에 맞게끔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4번이 맞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복잡한 그죠?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답 나올 때까지 저는 답만 설명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1, 2, 3번까지 가면 시간이 엄청 오래 잡는 거야. 이거 포기해야 돼. 포기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리고 포기한 다음에 나중에 푸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라는
시간이 애매하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